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아, 그래. 잘 됐네. 말은 축하인데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굳어짐이 보입니다. 내가 큰 실수라도 한날에는 또 어떻습니까?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그때만큼은 눈빛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튀어나오지요. 혹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꼭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 말입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 나는 더 바빴어. 나는 더 오래 고생했어. 당신의 성취는 묻히고 언제나 자기의 고생이 한 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미묘한 감정, 바로 질투가 관계를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게 금가게 만듭니다. 회사에서는 동료의 성과를 시샘하고 가족끼리도 자녀의 성취를 서로 비교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가 은근한 기준이 됩니다. SNS에서는 남이 올린 여행 사진, 명품 가방, 아이의 상장 한 장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SNS에서의 위쪽 비교가 ENV 시기심화, 우울, 삶의 만족도 저하와 연결된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결국 인생의 품질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삶의 피로와 외로움, 비교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감은 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나는 그런 질투의 얼굴을 아주 오래전 1938년 겨울 대구에서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해 나는 작은 상회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삼성상회. 직원은 기껏해야 30, 40명에 불과했고 말린 생선과 국수, 잡곡을 사고 파는 그야말로 초라한 무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조금씩 풀리자 시장에서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은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꼼수가 있겠지. 그들은 내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 곧 자기 몫을 빼앗아 간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나의 기준은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기준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마음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결국 인생의 핸들까지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남보다 잘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분명히 나아져라. 그 생각이 나중에 말하는 시스템 경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품질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나는 평생 이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질투에 휘둘리면 신용이 흐려지고 내 품질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의 시기심에 매달려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려 들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키려던 원칙은 사라지고 그들의 감정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택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고 시스템과 실력으로 보여주는 길을, 그 길의 결과가 훗날 반도체, 전자, 건설로 이어졌고 오늘날 한국 수출과 GDP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삼성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큰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질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아주 작은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를 질투의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상처 없이 품격 있게 다루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요령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 그리고 당신 인생의 품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비교해서 꼭 위에 서려는 사람. 한국 사회는 유난히 순위에 민감한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 회사에서는 연봉과 직급, 가족끼리는 자녀의 학교와 직장, 친구끼리도 집값과 차종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됩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요즘 얼마 버냐, 어디 청약 넣었냐, 애는 어느 학원 다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그렇게 순위를 매기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는 사라지고 경쟁만 남습니다. 삼성 상해를 막 세웠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시장에는 나보다 훨씬 오래된 선배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내 성공을 축하해 주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병철, 저 사람은 그냥 시대를 잘 만난 거야. 요즘 일본 상인들하고 뭔가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와 경쟁하고 있지만 나는 어제 나와 경쟁하고 있다. 남과의 비교에 사로잡히면 이미 게임의 룰을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말 대신 어제보다 분명히 나아져야 한다. 이 원칙 하나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더 바빠. 내가 겪은 게 훨씬 힘들어. 그건 나도 예전에 쉽게 했던 거야. 당신이 조금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곧장 자신의 경험을 꺼내 당신의 성취 위에 포개어 올립니다. 축하보다는 비교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기 안의 불안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그 불안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당신의 기준도 서서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벌까? 나는 왜 아직 저 자리까지 못 갔을까? 이 생각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삶의 방향이 내 안이 아니라 남의 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일본도 손해봐서 접은 사업을 왜 하냐? 괜히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잘 되는 것만 해라.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이 가지 않은 길에서 나라의 길을 본다.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늘 질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기려는 사람, 역사를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비교보다 의미를 먼저 봅니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의 게임이 아니라 창조의 게임을 택했습니다. 남의 기준에 올라서면 잠깐의 우월감만 얻지만 내 기준을 세우면 평생의 신용을 얻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끝없는 순위 싸움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늘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따지며 말문을 여는 사람들 속에서 어느새 당신도 그 언어에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굳이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우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선 대화가 아니라 경쟁만 남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함께 잘할 수 있을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의 싸움은 멈추고 협력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위에 설 수 없고 당신은 조용히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잃는 방법입니다. 남과 겨루는 시간에 나만의 시스템을 세우십시오. 오늘의 작은 개선 하나, 어제보다 1% 나아진 습관 하나가 쌓여 언젠가 당신의 이름이 곧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는
당신만의 첫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연락이 뚝 끊기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다정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승진했다, 사업이 잘 풀렸다,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와, 대단하네 하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연락이 줄어듭니다. 모임에서도 내 쪽으로 시선을 잘 돌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했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사업이 흔들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말합니다. 괜찮나? 걱정돼서 와봤네. 바로 이 모습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잘 될 때 멀어지고 내가 흔들리면 다가오는 사람.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삼성 상회를 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시절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 이야기, 집안 이야기, 하소연까지 서로 터놓고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내가 거래를 늘리고 창고를 확장하고 트럭을 더 들여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방해될까봐 안 왔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을 막은 건 나의 바쁨이 아니라 그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한 번 흔들리고 큰 거래처에서 손해를 본 날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괜찮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게. 그 말이 표면적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서 나는 다른 감정을 보았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도 결국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내가 힘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경험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하향 비교를 통한 위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며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이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 않을수록 누군가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는 위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날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팀 동료가 승진하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때 동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시기와 불공정감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됐네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아직 저 자리에 못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친척들 중 누군가는 축하를 건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려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전화가 더 자주 옵니다. 그래도 건강만 하면 됐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도 힘들다. 이런 말들은 얼핏 위로 같지만 그 속에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비슷한 처지야. 나는 뒤처진 게 아니야. 나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사업이 회복되고 더 크게 도약할 때가 되면 그들은 또다시 내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나서야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연민이 아니라 안도였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감정의 중심이 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체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쁜 소식을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는 그들의 시선에 기댑니다. 그래, 나만 힘든 건 아니지 하면서 내 아픔을 공유의 화제로 만들고 싶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온도가 타인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인생의 핸들을 그들이 잡고 나는 그저 브레이크와 엑셀을 대신 밟아주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르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고맙게는 대하되 믿지는 않았다. 기업 경영에서 신용이 거래의 생명인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신용이 기준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실패를 기회로 삼을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는 바로 화제를 바꾸는 사람, 반대로 당신이 아프거나 자녀 문제로 힘들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갑자기 다정해지며 옆에 앉는 사람,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어쩐지 서늘하지요. 그건 진짜 위로라기보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위치가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비교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성공 앞에서 흔들리고 남의 실패 앞에서 겨우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당신이 억지로 고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거리를 정하는 것,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패 앞에서만 활짝 웃는 사람에게 당신의 다음 도전을 들려주지 마십시오. 내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일본도 실패한 분야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그 말 뒤에 감춰진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나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내가 성공했을 때 느끼게 될 두려움을 미리 막고 싶어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도 없다. 그 한마디로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도체는 한국의 기술 지형을 바꾸는 중심 산업이 되었고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발전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내일을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숫자 많은 지인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중장년층의 행복감은 인간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무너질 때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서 사람들의 질투와 안도 속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실패 앞에서만 유난히 다정하다면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아, 이 사람은 나의 내일이 아니라 나의 어제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 선 하나가 당신의 인생 품질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당신이 없는 곳에서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당신의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사람. 겉으로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요즘 좀 변했더라 하고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삼성 상해를 막 일으키던 시절 내 앞에서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삼성 덕에 시장이 살아납니다라며 허리를 굽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거래처에 들렀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회장님 너무 나간다면서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커지면 꼭 한 번은 크게 넘어지던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세 번 다른 사람 입에서 비슷한 말을 들으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지켜 세우던 그가 뒤에서는 내 이름을 이용해 온갖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는 체면과 말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를 지키지만 뒤돌아서면 평가와 뒷말이 오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특히 직장 안에서는 이런 그림자 공격이 더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좋은 의견입니다. 정말 도움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는 사실 그 안건 크게 새롭진 않았지라고 평가합니다.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다니며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뒷담화와 소문은 조직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크게 높이고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누군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평가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원래 좀 허술했잖아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말의 네트워크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습관. 나는 그것을 팩트로그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기분이 아니라 사실 위주로 적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말로 대응하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되지만 말에 사실로 대응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간부가 내게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회장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즉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하느냐 하고 사람을 불러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네. 무슨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만 일하겠네. 그 이후로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소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섞인 말이 아니라 사실이 기준이 되는 곳에서는 험담이 자라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늘 어딘가 애매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들로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는 진실이 흐려지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관계에서는 회사처럼 원칙을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말을 흘리는 사람을 정면으로 비난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이용해 곧바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라며 당신을 과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겪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고 말도 잘 맞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가슴이 개운한 게 아니라 미묘하게 찝찝한 사람. 그럴 때 당신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개 그림자 공격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3자를 통해 당신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흘립니다.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요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말은 안 했는데
다들 좀 불편해하더라. 이런 문장 속에는 늘 같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선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불편해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면 당신은 어느새 방어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대신 증거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평판보다 당신의 품질로 기억되기를 택하십시오. 말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람 앞에 먼지처럼 쉽게 흩어지지만 품질로 쌓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평생 품질 제일이라는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내 결정의 품질, 내 태도의 품질, 내 약속의 품질까지도 말입니다. 그 원칙 하나가 수많은 험담보다 강했고 결국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뒤에서 말하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잠시 사람들의 귀를 타고 돌다가 새로운 소문이 찾아오면 언제든 잊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소문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게 들어온 말 중에 사실은 무엇이고 해석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말했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은 감정을 대신해주는 조용한 방패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기록은 당신의 편이 되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쌓여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말을 흘리는 사람,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에겐 험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당신에게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더 또렷하게 하는 삶의 품질을 쌓는 것.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거름과 먼지를 가려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가면 며칠 뒤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 내가 새 운동을 시작하고 사진을 올리면 어느새 같은 수업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SNS에 글을 올리면 조금만 표현을 바꿔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따라 쓰는 사람들,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모방은 존경의 얼굴을 한 아주 교묘한 경쟁심입니다. 나는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들은 내가 만든 가격표와 진열 방식을 하나둘씩 그대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병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손님이 더 잘 모인다더라. 말로만 들으면 칭찬 같았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 서로 배우며 사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가게 간판까지 내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색도 비슷하고 글씨체도 비슷하고 심지어 구호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나와의 간격을 줄이려는 불안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일시 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는 나처럼 되고 싶지만 내 수준까지 올라갈 자신은 없을 때 겉모습이라도 흉내냄으로써 일시적인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착각이 잠시 그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방이 반복되면 그 감정은 존경에서 경쟁으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이제는 나와 같은 수준에 서고 싶어하는 것을 넘어 나를 밀어내고 싶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존경의 탈을 뒤집어 쓴 질투의 정체입니다. 오늘날 회사에서도 이런 그림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동료는 당신의 보고서 형식, 발표 스타일, 회의에서 말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아, 내 방식을 좋게 봤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일해온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는 주변에서 그 사람 보고서가 참 깔끔하더라 라는 평가까지 듣게 되죠.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쓴 문장을 조금만 바꿔줬고 비슷한 배치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낍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기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색깔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왜 자꾸 나를 따라 하느냐고, 내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 반응이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화를 낼수록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역시 나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들은 당신의 불편함을 자신이 그만큼 비슷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파는 상인이 내 옆에 가게를 열었을 때 나는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방식으로 품질을 바꾸었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정직하게, 거래 조건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고객 응대를 조금 더 성실하게. 모방은 흉내 낼 수 있지만 철학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나는 매일 밤 장부를 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다음 날 반드시 그 개선을 반영했습니다. 진열대를 바꾸거나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포장 방식을 조금 더 꼼꼼히 손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시스템 경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모방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한 브랜드의 디자인이 나오면 몇 주 만에 비슷한 옷이 값싼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IT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 비슷한 기능이 곧바로 여기저기서 따라 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살아남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을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빛을 빌려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빛을 빌려 쓰는 동안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또 따라할 텐데, 이 아이디어를 말하면 또 베끼겠지. 이 생각이 자꾸 쌓이면 당신은 차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빛을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좋아하던 색깔과 개성이 희미해지고 맙니다. 나는 그 시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흉내는 할 수 있어도 신용은 베낄 수 없다. 진짜 실력은 따라하는 속도가 아니라 개선하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남이 나를 흉내내는 동안 나는 이미 한 걸음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 그림자만 쫓다가 지쳐 나가떨어졌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꼭 뒤따라오는 사람, 새 옷을 입으면 비슷한 스타일을 사서 나타나는 사람, 당신의 SNS를 거의 복사하듯 따라하는 사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인생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라오고 싶은 길이 되었구나. 물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쓸데없는 사람과 상황에 쏟아버린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의 기준과 속도를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라. 흉내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일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할수록 남의 모방은 그저
표면만 비슷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속도를 유지하라. 모방은 당신이 멈춰 있을 때 따라잡지만 당신이 꾸준히 나아가면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발, 내일 한 발, 작게라도 계속 움직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따라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다른 세계로 옮겨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 당신이 화를 낼수록 그들은 더 활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수록 그들은 내가 이 사람과 거의 동급이구나 하는 착각 속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시가 아니라 묵묵한 성장입니다. 삼성이 결국 모방이 아닌 창조로 인정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이 태도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남의 기술은 가져올 수 있어도 남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베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방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진짜 품질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SNS에 글 하나 올릴 때도 눈치를 보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고 있구나.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것은 적어도 그 길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흉내내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모방에 화내느라 내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철학, 당신의 기준, 당신의 품질을 꾸준히 쌓아가십시오. 흉내는 하루면 가능하지만 철학은 평생이 걸립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품질을 갈라놓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 괜히 힘 빼지 말고 안정이 최고야. 겉으로 들으면 참 그럴듯한 조언입니다. 걱정해주는 말 같고 경험에서 나온 충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종종 한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도전을 막고 싶은 마음. 다섯 번째 신호, 드림킬러입니다. 드림킬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오랜 지인 중에서 가장 걱정 많은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나는 이 말을 셀 수 없을 만큼 들어봤습니다. 삼성 상회를 막 세웠을 때도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 지금 시대에 장사 크게 벌리는 건 무리야. 나라가 이렇게 불안한데 괜히 힘 뺄 필요 있겠나. 그들은 분명 걱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건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익숙한 일상을 유지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도전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옮기겠다. 작은 가게를 내보겠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 균형이 흔들립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처럼 나는 왜 못했을까? 이 불안이 커질수록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도 예전에 해보려다가 포기했다. 그거 해봐야 남는 거 없다. 이런 말들이 바로 심리적 제동, 멘탈 브레이크입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 그 자체보다 도전했는데 실패한 모습을 더 크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패에 관대한 문화가 약한 사회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낙인처럼 남을까 걱정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더더욱 드림킬러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은 거의 폭풍 같았습니다. 그건 미쳤다. 일본도 실패했고 미국도 어려워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괜히 번 돈 다 날리지 말고 그냥 하던 장사나 튼튼하게 지켜라.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데이터와 사례까지 동원되니 더욱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험이 없는 사업은 이미 남의 사업이다. 누군가는 이미 안정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뛰어들어도 거기에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다소 불안해 보이지만 아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산업도 사람의 성장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반도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훗날 한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비슷한 드림킬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려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종종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당신이 도전하면 그들은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한 발 내딛는 순간 자신이 제자리 걸음 중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설득하려 하고 당신의 용기를 논리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드림킬러의 말은 언제나 논리적이라는 것. 요즘 경기가 어떤데? 나이 생각해야지.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가족이 먼저야.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용기를 정면으로 막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그래, 나도 너무 무모했나 봐. 좀만 더 안정되면 그때 해도 되지. 그렇게 조금씩 꿈은 현실에게 양보당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조언에는 데이터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가? 정말로 위험을 알려주는 조언이라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만 반복되고 해결책 대신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된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의 두려움에 맞춰 당신의 인생을 설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고 해서 도전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그 실패 위에 선다.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 내 발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다음 세대는 출발선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감수한 위험과 실패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길이 됩니다. 노력이 쌓여 길이 되고 길이 쌓여 역사가 됩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위험해. 그건 안 될 거야. 괜히 힘 빼지 마. 그냥 지금처럼만 살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를 조용히 마비시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함에 더 붙잡히게 됩니다.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덜 흔들리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도전을 가장 많이 막는 것도 사실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안의 드림킬러입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핸들은 남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아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그 길은 대개 새로운 길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무조건 반대를 돌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를 따져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 끝에 남는 반대의 상당수는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익숙한 안전을 원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불안한 혁신을 원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길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조언이 정말로 당신을 살리려는 조언인지 아니면 당신을 제자리걸음 시키려는 불안인지 조용히 구분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말에 인생이 다 꺾여버리기엔 당신이 걸어온 세월과 쌓아온 경험이 너무 아깝습니다. 드림킬러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당신의 가능성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도전이 없었다면 그들의 불안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주저앉기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 도전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으로 느껴질 만큼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만든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저 나이에도 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해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드림킬러는 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때 한번 해볼 걸, 아니면 그래도 한번 해봤다. 당신이 어떤 답을 남기고 싶은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끌리는지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드림킬러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 안의 작은 용기를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언젠가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완벽해 보이면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꼭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칭찬 대신 흠집을 찾습니다. 큰 장점은 보지 못하고 작은 실수 하나를 확대합니다. 사소한 단점을 마치 큰 결함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6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흠집을 부풀리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당신에게 흠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 삼성상해가 커지던 시절 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 전날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날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도 잘하시지만 너무 완벽주의라 피곤해 보이십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완벽해 보이면 나는 작아진다. 그들은 내 장점이 아니라 과로의 흔적을 먼저 봅니다.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구나가 아니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꺼냅니다. 이런 말의 바닥에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내 완성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치밀함, 성실함, 꼼꼼함이 그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느슨함과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를 잡아 확대합니다. 봐, 저 사람도 틀릴 때가 있잖아. 이 말 속에는 그래, 나만 부족한 건 아니야 라는 안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너무 잘 나가면 튀는 사람으로, 너무 조용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빛나도 불편하고 너무 어두워도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금 눈에 띄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그 완벽함에 작은 금이라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래서 생긴 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벽 혐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시네요 라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성격이 좀 너무 예민하지 않아? 일은 잘하는데 인간미가 좀 없어. 돈은 많겠지만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 이 말들은 모두 그 사람의 빛을 조금씩 덜어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흠집은 빛이 있는 곳에만 생긴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만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흠집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옷에 먼지가 좀 묻었네. 보고서에 오타가 하나 있더라.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말만 들으면 관심과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 사람은 내 장점은 말하지 않고 늘 사소한 흠집만 짚을까? 사실 그들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내면 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라도 찾아내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봐, 저 사람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아. 문제는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에 미세한 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고 했나? 다음에는 더 티 안 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말투를 낮추고 실력을 감추고 기쁨을 줄이고 빛을 덜어냅니다. 남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과 너무 완벽해 보이면 안 된다는 부담 사이에서 끼어 가장 힘든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품질 제일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조명처럼 흔들리지만 품질은 결과로 증명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평판이 아니라 품질로 평가받겠다. 누군가가 내 사소한 실수를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만든 결과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집 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지 진정성은 결코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작은 실수를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눈에 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실수는 아예 이야기에도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흠집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변명도 싸움도 아닙니다. 그저 더 나은 결과로 답하는 것입니다. 말로 흠집을 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결과로 증명한 사람은 시간이 흠집을 닦아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결국 해냈지 않나. 질투는 대개 칭찬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히 드러내어 부럽다라고 말하지 못하니 그래도 저 사람도 이런 단점이 있어 라며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당신의 흠집만 골라 말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빛을 가장 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빛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당신을 골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작은 실수를 이토록 열심히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하려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기억합니다. 큰 소동이 있던 날도, 오해를 받던 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의 작은 흠집을 들추며 말을 늘어놓을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좋다. 그만큼 내가 눈에 띄는구나.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 짓고 다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말 대신 결과를 기억하게 됩니다.
흠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흠집마저 감싸 안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배워야 할 품격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바로 묻기만 하고 자신은 말하지 않는 사람, 7번째 신호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친절하고 관심 많아 보입니다.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가족은 잘 지내는지 살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슬그머니 말을 돌립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요즘 사업은 잘 되세요? 회장님, 요즘 삼성은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진심 어린 관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묻는 깊이에 비해 그들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되묻는 순간 그들은 공허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 뭐 그냥 그렇지요. 별일 없습니다. 바로 그 웃음 속에 그들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캐내기 위해 질문을 던질 뿐이며 자신의 정보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남의 얘기를 들으며 자신의 입장은 흐릿하게 숨기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불안, 그리고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정보에서 앞서야 한다고 믿는 강박.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적 우위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진 정보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골적이 아닌 관심과 정성의 얼굴을 하고 말이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유독 정보에 민감합니다. 누구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어디와 거래하는지, 아이 성적이 어떤지, 부부 사이가 괜찮은지, 건강검진 결과는 어떤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교 문화는 정보를 서열의 재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요즘 어디 사세요? 그 프로젝트는 얼마나 벌었어요? 그 회사랑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질문은 많지만 공감은 없습니다. 호기심도 아닙니다. 질투를 위한 재료 수집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꽤 일찍 터득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질로 사람을 본다. 삼성전자를 막 세웠을 때 여러 외국 투자자들이 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삼성의 내부 정보가 무엇인가?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려 하는가?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비밀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숫자로는 볼 수 없지요.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 내내 묻기만 하는데 정작 자신에 관한 질문에는 선을 긋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생각은 없고 그저 알고 싶은 것만 얻어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런 이들과 거리를 두는데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정보의 거리두기.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사생활, 성취, 투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정보를 질투의 연료로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연료는 당신의 평판을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정보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함께 가는 길만 궁금해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묻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하려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질문이 많고 공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길을 함께 걷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당신도 떠올리는 얼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흐르기 시작하면 살짝 피하고 얼버무리고 다시 당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 당신이 느끼는 찝찝함,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친근함이 아니라 정보 수집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곤 했습니다. 신용은 말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침묵에서 자란다. 많은 말을 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서로의 약점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사이일 때,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싹이 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특히 묻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당신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관계는 질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에서 증명됩니다.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사실 내가 다뤄야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질투였습니다. 오늘 나는 7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로 시작해 잘 될 때 멀어지는 사람, 앞과 뒤가 다른 말, 모방, 드림킬러, 흠집을 부풀리는 사람, 그리고 묻기만 하는 사람까지 이 서로 다른 얼굴 뒤에는 사실 한 가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바로 이 불안입니다. 나는 그 감정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도 큰 회사를 이끌던 시절에도 직원들 중에는 내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표정을 짓고 뒤로는 내 결정을 비난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이 만들어낸 방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질투는 약자의 감정이 아니다. 성장의 길을 보지 못한 사람의 아픔이다. 실제로 심리 연구에서도 질투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기 쉽습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이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단순히 저 사람보다 잘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섞입니다. 은퇴, 건강, 자녀 문제, 노후 준비,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겹치면서 주변 사람들의 성공 소식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 불안이 바로 질투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당신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도 필요 없습니다. 질투란 결국 인정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질투는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질투와 맞서 싸우려 들면 그 싸움은 곧 감정의 진흙탕으로 바뀝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더 힘들었냐, 누가 더 많이 해냈냐는 끝없는 말싸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거리두기를 택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말로 맞서지 않고 품질과 신뢰로 결과를 보여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원칙 3가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인재제일 사람을 귀히 여겨라. 질투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 남의 성취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었을 뿐입니다. 둘째, 품질 제일, 말보다 결과가 크다. 험담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품질은 시간이 쌓입니다. 결국 진짜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기억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는 하나의 품질이 됩니다. 셋째, 사업보국. 나만을 위한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사업이 잘 될수록 이 성공이 나 혼자만의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 질투는 조금씩 존경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비교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쌓은 경험과 성취가 가족에게, 후배에게,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될 때 당신을 향한 질투도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지금 보니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의 질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나를 시험하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넘을 때마다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질투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하러 오는 손님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취에 미묘한 표정을 짓고 당신의 실수에는 과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도전에는 현실적인 걱정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깎는가 아니면 나를 일깨우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를 깎는다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과 정보의 문을 조금 닫으면 됩니다. 반대로 그 질투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을 정리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때는 그 감정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식할 정도라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구나 하고 한 번 더 어제의 나를 넘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질투를 원망하지 말고 질투를 경영하라. 그게 인간관계의 기술이었고 내 삶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목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빛을 줄이며 자신을 낮추어 남의 불안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질투를 받는 만큼 당신의 빛은 더 멀리 닿고 있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환하게 비추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 중심이 바로 당신의 신용이고 당신 인생의 품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그 결과가 곧 당신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질투를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질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 사이를 걸어오며 그 답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답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돈도, 자리도, 명예도 모두 지나갑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손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가입니다.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며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핀 긴 연구였지요.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재산도 명문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 그 한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을 하며 쌓은 숫자보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 노년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사들을 보면 적지 않은 성인들이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런 일인 고령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독은 질투와 비교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외롭고 불안할수록 사람은 남의 삶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TV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SNS에서 남의 소식을 소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의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SNS에서의 사회적 비교와 시기심이 우울감과 연결된다는 결과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를 경영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외로움을 함께 돌보는 일이다. 외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남의 성공은 나를 위협하는 소식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남의 성공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질투를 다루는 첫걸음은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질투를 대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삶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당신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질투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투하는 나를 숨기지 말라. 우리는 보통 질투를 나쁜 감정이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면 부끄러워서 감춰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겨진 감정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투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신호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욕망과 꿈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삶을 보며 부러움이 올라온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질투를 비교의 칼이 아니라 배움의 돋보기로 바꾸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질투하는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말고 거리를 디자인하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질투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와 비교의 습관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당신이 몇 마디 말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설계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과는 기쁜 소식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과는 사실만 간단히 나누고 감정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 실패에만 활짝 웃는 사람과는 아예 다음 걸음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몇 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투가 심한 이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거리를 한 뼘, 두 뼘 더 멀리 옮겨 놓으십시오. 셋째,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를 택하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전국 조사에서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 수면 문제의 위험이 크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의 깊이입니다. 하버드의 오랜 연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를 느끼는가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남들처럼 사람 많이 알고 모임 많이 다녀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잘 됐을 때 미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십시오. 질투와 비교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그 몇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넷째, 말의 무게보다 나의 하루를 믿어라. 질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너무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줄이고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증명하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하루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다짐해 왔습니다. 평판이 아니라 품질로 평가받겠다. 이 말을 오늘 당신께도 건네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질투 섞인 말이 마음을 찌를 때마다 고개를 들어 당신의 오늘 하루를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냈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이루어낸 것만큼 나누는 사람으로 살라. 나는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사업, 많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취를 꿈꿨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성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같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것,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나눈 것, 모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남의 질투는 당신을 쓰러뜨리는 돌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참 뒤에서 당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질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질투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질투 때문에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말라.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목표이고 누군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말고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 인생의 품질을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그 품질이 시간이 지나 당신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질투가 어떤 얼굴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투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결국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늙어가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몇 가지 작은 생활의 원칙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쁜 소식을 숨기지 말고 나눌 사람을 골라라. 질투를 많이 겪다 보면 사람들은 기쁜 일을 먼저 숨기게 됩니다. 말하면 또 누가 뭐라 하겠지.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승진 소식, 자식 자랑, 혈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마저도 목구멍에서 한번 멈춥니다. 그렇게 몇 번을 삼키다 보면 어느새 인생에서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쁨은
나눌 사람 앞에서 나누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떠오르는 몇 사람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나를 질투하지 않으면서도 내 기쁨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 내 잘됨을 듣고 자기 인생까지 조금 더 힘을 내보려는 사람, 그 두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일부러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당신이 있어서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질투로 상처난 마음의 틈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기쁨을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 한두 명이 세상의 수십 명의 질투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비교가 시작될 때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라. 질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남과 나를 비교하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벌까? 왜 나는 아직 저만큼 못 올라갔을까? 이 질문은 출발부터 나를 작게 만드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질문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이 나아졌는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다면, 어제보다 짜게 먹지 않았다면, 어제보다 가족에게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질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와 어디가 조금 다른가? 그 질문을 습관으로 만들면 남의 삶을 보는 눈보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집니다. 셋째, 내 뒤에서 하는 말보다 내 앞에서 하는 약속을 챙겨라. 질투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뒤에서 말합니다. 그 말을 다 막을 수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써도 소문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한 약속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과의 약속, 오늘 하기로 한 일에 대한 나와의 약속, 오늘 나 스스로 지키기로 한 생활 습관의 약속.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뒤에서 오가는 말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한 약속은 돌 위에 새겨진 글자와 같다. 바람은 지나갈 뿐입니다. 돌에 새긴 글자는 오래 남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증명해 줄 것은 뒤에서 오가던 말이 아니라 앞에서 지킨 약속들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돌려 오늘 당신이 지킬 약속 한 가지에 더 정성을 쏟으십시오. 넷째, 나만의 기준 문장을 하나 만들어라. 질투는 흔들리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남의 말 한마디, 남의 표정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머릿속에 단단한 못 하나를 박아두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이런 문장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품질은 사람의 얼굴이다. 남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당신도 스스로를 붙잡아 줄 문장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나는 남을 이기려고 살지 않는다. 어제를 넘어서려고 산다. 남의 말보다 내 하루가 나를 증명한다. 질투는 나를 깎는 돌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칼이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정해 노트에 적거나 휴대폰 메모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질투와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그 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 문장이 당신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다섯째, 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과 들려주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라.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내 미래를 들려줄 사람, 내 현재를 나눌 사람, 과거의 인사만 나눌 사람, 내 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계획과 꿈을 들려줘도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을 키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응원할 것입니다. 늘 비교하고 늘 흠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일 정도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쁨도 아픔도 너무 깊게 나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느꼈듯이 함께 걷기에는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오랜 인연이라 해도 과거의 안부만 나누는 관계로 남겨두면 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당신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이야기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년, 노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더 벌걸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내답게 살 용기를 조금만 더 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질투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남의 말 때문에 자신의 빛을 줄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삶을 절약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세월을 견디고 쌓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남의 질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 몇 명과 조용히 지켜온 나만의 품질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누구와도 바꾸기 어려운 단단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남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질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모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고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싶은가? 젊을 때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욕심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질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남과 경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나답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중년 이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기준이 바뀌는데 내 기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점점 독립하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여전히 젊음과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야 하지? 그때 질투는 조용히 틈을 파고듭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불안합니다. 손주를 돌보며 웃는 친구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 걸 하는 아쉬움이 올라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 산을 오르는 동년배를 보면 뒤늦은 후회가 스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크게 해냈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회사의 규모, 매출,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나답게 살았는가. 젊을 때는 남의 질투가 두려워서 때로는 내 꿈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무서워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의미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사회적 지위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라고 하지요. 이 질문 앞에서 질투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의 질투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질투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래서 누군가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묵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만큼은 남의 질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질투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쓰겠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연봉, 자식의 성취, 집의 크기, 건강검진 수치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가? 지금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덜 후회하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질투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배우고 싶은 게 남았구나. 어떤 친구의 도전이 부러우면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나도 작은 도전을 하나 정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걷기를 시작하거나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 삶을 한 발 더 움직이는 연료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에게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더 자주 마음을 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관계는 숫자도 명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병원에 갈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 기쁜 소식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질투와 비교를 내려놓고 솔직한 나로서 보십시오. 그 순간이 쌓여 남은 인생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제 와서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이 앞으로 남은 시간 중 가장 이른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나 오늘뿐입니다. 질투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기쁨을 숨기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새로운 걸음 앞에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전해보십시오. 남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럽다 대신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일의 마음이 바뀌면 한 달 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면 내 인생의 공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나는 당신이 질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줄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얼굴로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질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품질을 지키는 인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에 지지 않고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나답게 살아보았다. 그 고백 하나면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먼저 걸어간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업가 이병철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웃고 울었던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도 질투와 함께였습니다. 내가 남을 질투하던 시절이 있었고 남들이 나를 질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 나는 더 빨리 성장하는 상인을 질투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거래처를 잡고 나보다 좋은 물건을 들여오는 상인을 보며 속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왜 아직 저만큼 못할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 같은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왜 저 사람만 기회가 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자리도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는 자리였구나.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질투하는 인생도 남에게 질투만 받는 인생도 모두 내려놓겠다. 남의 자리가 아니라 내 몫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인생을 살겠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친구의 성공, 동료의 승진, 형제의 형편을 보며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 손주, 후배들의 인생을 보며 또 다른 의미의 질투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질투를 받는 입장에 서든 질투를 느끼는 입장에 서든 그 감정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질투한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그만큼 잘해온 부분이 있구나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러면서도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성취를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내 다음 계획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질투 속에는 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드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아서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성실해서 부럽다, 저 사람처럼 시도하는 용기가 부럽다처럼 질투 속에 있는 존경의 씨앗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 질투는 칼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의 질투를 희망으로 바꿔줄 차례라는 것. 당신의 자녀가, 후배가, 동네의 누군가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배우는구나.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람을 아끼는구나. 저 나이에도 저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에 나서는 방식만 바뀔 뿐 인생의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로 앞에 섰다면 이제는 태도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질투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태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태도, 나를 깎는 말 앞에서도 조용히 품질로 답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은 숫자로 셀 수 없지만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자리에 없어진 뒤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남을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그분은 질투받으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킨 분이었지. 그 한마디 기억이면 인생으로는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속에 남는 단어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질투, 비교, 품질, 신용, 중심, 거리두기 혹은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 그 단어를 내일 하루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남의 눈을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질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당신은 이미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길은 남보다 빠를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답게 당신의 품격을 잃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지키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질투는 더 이상 당신을 쓰러뜨리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단단함을 확인시켜주는 손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름으로 끝까지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